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브닝 투자쇼 시즌2 월요일날 찾아뵙는 포도쌤의 저추쌤 김도영입니다. 시장이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주 월요일마다 좀 분위기가 좋지 못하다. 한 주의 시작을 사실 알차고 야무지게 시작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주말에 좋은 소식들이 전혀 없었죠. 미국 쪽에서는 지갑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경제지표. 그리고 또다시 이제 파리에서는 아주 위험한 테러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 테러는 일시적인 충격뿐만이 아니라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그래서였을까요?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적인 매도 압박 부분이 거셌던 부분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들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신규적으로 공포 매수를 잡아야 되는지 전략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오른쪽에 정쌤 그리고 제 왼쪽 편에 우리 손쌤과 함께요. 오늘 전략 상세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오늘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이제 지수 하락 쪽에 대한 ETF 인버스라든가 또는 선물 옵션 쪽에서의 하락 쪽에 대한 베팅을 대응하지 못했더라면 아무래도 이제 오로지 종목의 흐름만 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 손쌤을 통해서요. 코스피 시장 무려 오늘 1.5% 이상 급락 부분이 좀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심리적인 부분도 좀 발생이 됐던 것 같고요. 그렇죠. 오늘 장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아침에 제가 이제 얼굴 나오는 북에 그런 얘기를 썼어요. 운전과 주식의 공통점. 내가 아무리 방어 운전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돌발 변수는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잘못한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단지 이제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급락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나오는 이상은 계속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이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차트 보면서 빠르게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외국인 쪽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역시 주가도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고가 나게 되면요. 빠르게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후에 사고를 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내일 중요 지수 피보나치상 50%에서 반등이 나와줘야지만 그래야지만 일단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 일단은 리스크 관리라도 좀 더 할 수 있다라는 얘기 해드리도록 하겠고 만약에 1933포인트 이탈하게 되면 1900포인트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일단 피보나치 50%인 1933포인트 기억하자라는 말로 짧게 오늘장 내일장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손쌤, 내일 네. 만약에 시장 자체가 일단 일시적인 충격은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미국 선물 같은 경우는 같이 급락 아시아 시장 따라 나왔다가 그렇죠. 아랫꼬리를 달면서 지금 양봉 전환까지 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내일 코스피 시장이 1933포인트 정도에 대한 강력한 지지력이 나오면 공포 매수나 또는 지금 들고 계신 분들 좀 더 끌고 가지고 가도 될까요? 내일 사실은 그게 중요해요. 오늘 시장이 반등이 나왔을 때 반등이 나오나 보다.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뭘 보셨어야 되냐면 외국인의 수급을 좀 확인하셨어야 됩니다. 만약에 내일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요.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보다는 만약에 외국인 쪽에서 1933포인트에서 반등이 나오는데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같이 들어가도 되겠지만요. 1933포인트에서 반등이 나오는데 외국인이 오히려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로 물량 줄여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러분들 들으셨나요? 내일 피보나치 조정대 50% 되돌림 구간에서 1933포인트대 외국인들의 유가증권 시장에 매수가 들어온다라면 우리가 공포 매수를 해도 된다라는 전략이겠고요. 매도 압박을 계속 거세진다라면 오히려 리스크 관리하자라는 측면으로 손쌤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에 반해서 코스닥은 먼저 기관발 매도를 좀 많이 받았죠. 그리고 오늘 굳이 우리가 테마성 아닌 테마를 얘기하자면 정치인 테마라고 엮을 수 있는 반기문 테마가 조금 시장에 반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술적인 반등들이 좀 나오긴 했지만 밑꼬리도 많이 달렸던 부분인데요. 코스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정쌤, 오늘 코스닥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코스피가 좀 형님이 좀 안 좋으면은 좀 그 동생이라도 좀 괜찮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코스닥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1.7%가량 일단 하락을 했고요. 이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좀 기억이 좀 나지가 않는데
코스피 시장 같은 게 추가 상승이 어차피 제한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대한 시장으로서 코스닥이 좀 반등이 나온지 보자고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현금과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관이 440억 가량 매도를 했는데 코스닥 우량주 쪽으로 300억이 넘는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이런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코스피 같은 동반 약세, 불가피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종목 리스크 관리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와 좀 연결시켜서 말씀 보게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1933포인트가 될지 뭐 1900포인트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힌트를 좀 드려보자면은 지금 환율이 어쨌든 지수와 같이 움직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환율이 만약에 전 고점인 1190원, 1200원 부분대까지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1900포인트까지 일단 열어두고 시장 하락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오늘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와 동반돼서 같이 약세를 보였다라면은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은 일단 코스피 시장과 같이 현재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부분들도 덧붙여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코스닥을 이렇게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 쪽이 반등을 시작해야 좀 따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우리 정채문 해석을 해주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양쪽 시장 보니까 내일 되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내일장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전략을 세워볼 필요가 있는데요. 채널 고정을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들과 저희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바로 02-786-102 그리고 1023의 두 대의 번호가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빠르게 전화를 주시면 선착순으로 대응을 또 해보겠습니다. 또한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서 같이 소통을 해보실 수 있겠는데요. 013-3366-8288번으로 앞에 고수 또는 포수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내일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일장에 대한 우리가 매매적인 스킬이라든가 분석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예, 방과후 수업 통해서 저희가 전략을 또 구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과후 수업 손대상입니다. 오늘 좀 시장만 좋았으면 아마 반가운 수업이 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시장 때문에 반가운 시장이 아니라 그냥 방과후 수업으로서 교육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5강째입니다. 뉴스에서 지난주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종목들은 굉장히 저평가다. 그런데 불구하고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다.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그 부분이 혹은 이 종목이 정확하게 저평가다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갖고요. 오늘은 이제 뭐 그 저평가다라는 부분이 있게 되면 확실하게 확실한 그 뭔가 있다라고 한다면 버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저평가에 대한 교육을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진행을 좀 해볼게요. 자, 저평가는 느낌이 아니라 기준이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사실 여러분들은 저평가다라고 하면 어떻게 결정을 하시나요? 뭐 대부분 PER을 통해서 저평가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주식을 하신 분들이고요.
그냥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저평가인 것 같아요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근데 확실한 기준을 좀 잡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느낌이 아니라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를 좀 확인을 해볼게요. 자, A라는 기업이 있고요, B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둘 다 9,000원에서 10,000원 사이를 움직이는 종목이었는데요. A라는 종목은 10,000원대에 있습니다. 10,000원대에 있고요. B라는 종목은 9,000원에 있습니다. 자, 과연 A 주식이 쌀까요? B 주식이 쌀까요? 아마 대부분 9,000원이요 라고 얘기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실 텐데, 사실은 9,000원이 될지 10,000원이 될지는 다음 장을 통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인 거죠. 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9,000원이 싼 부분이에요. 10,000원이 싼 부분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10,000원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확실하게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한 후에 10,000원이 싸다라고 얘기를 하시겠죠. 자,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조정을 받습니다. 반등 나오죠. 조정받고 반등 나오게 되면서 나 이제 이중 바닥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할 거예요 라는 분명한 사인이 나온다라는 거죠. 분명한 사인. 반면에 9,000원이 싸다라고 하신 분들은 절대적인 수치로 싸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시장이 이중천장을 형성을 하고 9,000원 부근에서 나 이제 하락할 거예요 라고 사인을 보내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9,000원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패턴식으로 보게 되면 9,000원도 비싼 가격에 속한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여기까지 올라간다라는 기준, 즉 박스권 형성이 되게 되면 이거는 싼 가격으로 형성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중천장이 시작하는 이 부분에서는 비싼 가격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가격은요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걸로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제가 이제 한솔테크닉스라는 실적을 쭉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을 해서요, 2014년까지의 실적을 꾸준하게 가지고 나와봤는데, 보통 PBR과 PER을 보시는 분들은 어떤 걸 봐야 되는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즉, EPS와 BPS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보게 되면은 적자가 언제부터죠? BPS, EPS 같은 경우는 여기에 적자가 2011년부터 계속 2014년까지 적자가 이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연 PER을 구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PER을 통해서 저평가와 고평가를 나눌 수 있을 것인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BPS죠. BPS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손실인 경우가 없죠. 사실 BPS가 손실이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망한 회사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는데, 망하더라도 사실은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PER과 PBR을 통해서 왜 이게 저평가인지 아닌지를 좀 구분을 해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한솔테크닉스예요. 한솔테크닉스인데 이 부분을 왜 들고 왔냐면 2015년에 흑자 전환되는 거를 좀 확인을 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흑자 전환. 자, 우리는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적자인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647원, 1936원, 2730원 확인을 좀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반대로 가볼게요. 자, 적자가 되기 전에 1175원이었어요. 그리고 2340원이었습니다. 2009년이 2340원, 2010년이 1175원이었는데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게 되니까 주가가 647과 그 다음에 확인해 봐야 될 게 2730원. 자, 그러면 2017년이 어떻게 되냐면
역사적인 주가의 흐름 대비해서 역사적으로 봐서 사상 최대의 주가가 발생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2011년 이후부터 주가의 흐름을 확인해 보게 되면 현재 주가가 필히 낮다라는 부분을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확실하게 수치로서 확인을 좀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한때 한솔테크닉스는 6만 원 하던 주가였습니다. 2010년에 6만 원 하던 주가였는데 그때가 1,100원대였거든요. 그러면 내년이 2011년대의 주가를 뛰어넘는데 현재의 주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게 되면요. 24,950원입니다. 24,950원. 그래서 현재 PER은 38.56배고요. 현재 PBR은 0.42배입니다. 확인을 했죠. 그런데 이 부분인 거죠. 최고 PER을 확인해 보게 되면 계속 마이너스가 나온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실상으로 적자가 난 PER 같은 경우는 고평가다, 저평가다 구분이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선 무조건 플러스가 나오는 PBR로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보게 되면은 3.2배부터 시작을 해서 쭉 나왔습니다. 최저였을 때도 나오게 되면 역사적으로 1.01배에서 2.7배 사이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현재의 PER은 0.42배입니다. 자, 즉 역사적으로 저평가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물론 PER이 플러스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더 확실한 흐름이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PBR을 통해서 저평가를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 한번 넘어가 보시죠.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시젠이라는 기업이에요. 2008년에 적자를 한번 기록을 했고 2009년부터 계속적으로 흑자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역시 PBR로 보게 되면요. 2009년 이후에 계속적으로 흑자가 좀 이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가장 PER상으로 즉 EPS상으로 2013년에 431원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자, 이럴 경우는 고평가와 저평가를 구하기 굉장히 쉽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는 327원이네요. 그렇죠? 원래는 431원까지 올라가던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인 거죠. 가치 투자로 보게 되면. 그리고 2017년부터는 636원으로서 사상 최대의 실적이 나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BPS 기준으로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현실적으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요. PER이 낮아졌죠. 그런데 불구하고 주가가 36,300원이라는 건 현재 PER 대비 111배라는 겁니다. 보통 그 얘기할 거예요. 111배면 굉장히 높다. 무려 10배가 넘더라도 주가는 고평가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굉장히 고평가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확인해 봐야 될 게 사실은 8.78배인 현재의 BPS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요. 8.34배에서 21.3배까지 움직였어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까 전처럼 해서 PBR이죠. PBR이 보통 1배 이하에서 매수하라고 그렇게 세뇌당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8배에서 21배 사이에서 움직이게 PBR, 그렇죠? 그러면 8.78배가 높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좀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PBR 1배 이하라고 해서 무조건 매수하는 거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PBR이 8배라고 해서 무조건 높다라는 인식을 좀 깨버리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PBR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락앤락이라는 종목이에요. 락앤락이라는 종목인데 실질적으로 쭉 비교를 해보게 되면 증가율이 돼 있네요. 계속적으로 플러스가 났던 종목입니다. 플러스가 계속적으로 역사적으로 났던 종목들인데 이것도 역시 최근의 흐름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 제일 낮죠. 그리고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519원, 725원으로 다시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4분기뿐만이 아니라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투자자분들은 이런 부분으로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주가를 좀 확인을 해봤더니 지금 20.57배에서
40.41배에서 움직였는데 지금은 40.27배입니다. 그러면 PER은 다시 한번 고평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반면에 현저하게 낮은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2.15배에서 4배 사이에서 움직이는 게 0.87배에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떤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되냐면 지금은 다 PBR이 낮은 종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PBR이. 왜 PBR이 낮은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 실질적으로 시장이 좋을 때는 PER을 보고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지금은 어느 정도는 안정성을 갖고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PBR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좀 언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확인을 해보면 만약에 현재의 PBR이 18배입니다. 18배고 20배에서 34.41배에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자, PER도 저평가로 볼 수 있는 거고요. PBR도 저평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종목군들을 지금부터 찾으셔야지 2016년에는 힘들지 않다라는 부분을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그냥 저평가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그냥 간단하게 총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평가를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 자, 그 다음에 PER은 성장성, PBR은 안정성이다라는 얘기. 그리고 PER이 높다라고 해서 고평가는 아니다. 또한 PBR도 역시 높다라고 해서 1배 이하 아니라고 해서 뭐 저평가는 아니다, 고평가는 아니다 이런 논리는 접어두시고요. 역사적으로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얘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이 그 얘기인 거죠. 시장이 긍정적이면 PER을 보시고요. 부정적이고 좀 안정적인 종목을 찾으셔야 된다라고 한다면 PBR을 보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으로 아마 오늘 7시 반부터 포도TV에서요. 또 공개 방송을 또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오늘 밤에 공개 방송을 좀 들어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내일 아침에 제가 이런 정확한 수치로서 여러분들이 또 저평가를 종목을 잡는 방법, 찾는 방법, 기술적으로 확신하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목 상담이고요. 내일은 제가 직접 이런 수치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내일 아침 포도TV 홈페이지를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반가운 수업이 혹시 되셨나요? 방과후 수업이 아니라 반가운 수업을 좀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정확한 수치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조금 바꾸시면요. 아마 오늘 같은 힘든 장, 또 저평가인 종목을 찾을 수 있는 기회구나라고 생각을 좀 바꾸신다라고 한다면 아마 오늘 짜증났던 게 내일은 좀 긍정적인 사고로 바뀔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힘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반가운 수업으로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명하게 우리가 방과후 수업에서 이런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PER과 PBR에 대한 기준에서 저평가, 고평가를 논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절대적인 수치로만 해석하지 마시고 상대적으로 역사적으로 그 밴드 안에 들어왔을 때 저평가라면 지금부터 모아볼 필요는 있다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러분들 오늘 사실 좀 종목을 들고 오시면서 고생 아닌 고생을 좀 하셨던 것 같은데요. 과연 이 고생을 덜하고 방긋 웃을 수 있는지 저희와 함께 힐링 타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정쌤을 통해서 같이 소통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예,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시죠? 종목명이 유비커스. 어떻게 되시죠? 여보세요? 유비커스요? 예, 유비커스. 예.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비중은 80%고요. 예. 가격은 14,800원이요. 아, 그러시고 비중이 좀 많으시네요. 예. 예. 비중이 좀 많은데 예. 어떤 부분을 좀 풀어드리면 될까요? 실적도 좋고, 예, 예. 또, 앞으로 전망성도 괜찮은 걸로 아는데, 예, 예. 주식이 그냥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네, 예. 들고 가야 되긴 되겠는데, 네. 그냥 내렸다니까 부담스럽네요. 일단 결론은 갖고 가실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가져가신다고 하시니까 네. 일단은 조금 원하시는 말씀, 필요한 말씀 좀 드릴 수 있게 좀 진단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전화 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유비커스 오늘 첫 종목은 또 지난주는 100%네요. 오늘도 80%네요. 유비커스 일단 좀 볼 건데요. 일단 유비커스 같은 경우에 그 기본적 분석에 보면은 영업 활동을 위한 현금 흐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가지고 2분기 만에 작년 그리고 그 전년을 거의 2배수가 넘는 현금 흐름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제가 뜬금없이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조금 전에 그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적 부분이라든지 전망적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예사 같은 경우에 실제 어떤 영업 활동,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활동을 통해서 실제로 돈을 현재 벌어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6월달까지 18,000원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잘 나갔었죠. 실적도 잘 나오고 그리고 LGU 플러스 그리고 KT 쪽에 기가 인터넷 어떤 수주 그런 부분과 동반돼서 하반기에는 또 장밋빛 전망이 있었죠. 미국에서 어떤 수주가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로 해서 상당히 우상향이 됐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고 난 이후에 2분기 실적이 조금 주춤하게 되면서 약간 주가가 쉬어가는 과정이 나왔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지금 요 보시면은 18,000원까지 상승한 이 부분입니다. 6월 25일까지. 근데 그 이후에 말씀하셨듯이 현재 주가 흐름은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반영이 되었던 그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 있죠. 그 해외 쪽 수주라든지 그리고 실적 부분들 그리고 기가 인터넷 수주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것이 하반기에 갈수록 부각이 됐어야 하는데 전반기에 너무나 많이 부각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조금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선을 한번 그어보게 된다면 지금 화면 보이시겠지만 지금 작년 말부터 해서 이미 계속해서 우상향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호재들이 실적 그 2분기 실적이 조금 주춤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이 있긴 하지만은 상반기에 전체로 반영이 되고 그러면서 매수하신 가격대이 14,000원, 14,500원 전후로 해서 일단 주가가 쉬어가는 과정이 나왔는데 최근에 시장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12,000원까지 일단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수급적인 부분도 조금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회사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전망은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나쁘진 않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긍정적으로 나왔던 전망치들이 일단 선반영이 됐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또 시장이 그렇게 좋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연결시켜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은 당연히 주가가 좀 빠질 수밖에 없는 구간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시장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게 말씀드렸듯이 이 회사에 반영될 호재들이 상반기에 너무나 많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좀 쉬어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말씀을 하셨듯이 이 회사에 대한 전망은 지금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3분기, 4분기 실적 전망치도 괜찮고 그리고 해외에서 발생될 만한 매출 부분들도 반영이 되게 된다면 분명히 턴어라운드도 분명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전년 동기보다는 전분기 대비해서고요. 그래서 어쨌든 가져가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일단 지금 하락은 하고 있지만 충분히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시장 하락으로 인한 가격 조정을 과연 감내를 하실 건지 못 하실 것인지 그 부분이 일단 제가 보기엔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연결시켜 보게 된다면은 이 부분만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은 시장 때문에 빠진다고 조금
그런 쪽으로 시장이 핑계를 좀 대셔도 돼요. 되는데 시장이 괜찮아지고 난 이후에 일단은 주가가 돌아오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중요한 부분은 현재 241선이 12,460원 정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241선이 일단 회복이 되는지 여부를 일단 좀 체크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41선은 말 그대로 장기 성장성이고 장기 추세고 그리고 상승과 하락을 반가름하는 그 분기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하늘색 선 보이시죠? 이 부분 일단 12,450원 이 부분을 이후에 빠르게 회복시켜 주는지 241선을 빠르게 회복시켜 주는지 그 부분만 일단 체크를 하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장기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240선에 대한 지지와 저항 여부를 좀 보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빨리 올라타서 강력한 지지가 돼서 다시 한번 우상향을 갔으면 하는 유비커스입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우리 손쌤과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손쌤, 시원하게 네. 잡아주시죠.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시죠? 예, 저기, 삼양홀딩스요. 네, 매수 단가 비중 좀 알려주세요. 16만 2천 원에 40%요. 16만 2천 원에 40%. 예, 예, 예. 네, 가장 궁금한 거 어떤 점이시죠? 제가 이게, 매수한 지가 한 3주 정도 됐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유 없이 계속 빠져가지고. 네네네. 지금 많이 좀 빠져갖고 걱정이 돼가지고 그러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삼양홀딩스 예. 한번 언급해 드렸던 적이 있는데 시원하게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전화 예, 예, 끊고 TV 보시면서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요즘에 제가 관심 있는 게 외식 사업입니다. 외식 사업에 관심이 있는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사경 한 2,000조 정도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내에서도 예전에 먹방에서 이제 쿡방, 즉 먹는 방송에서 이제 요리하는 방송으로 바뀌게 되면서요. 요즘에 엔겔 지수가 늘어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엔겔 지수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건 좀 힘들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저성장 시대에 그나마 사치를 부릴 수 있는 부분이 아마 쿡방에 관련된 음식에 관련된 부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국가에서 수출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만큼 긍정적인 흐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재작년까지입니다. 재작년까지 화학 제품이 계속적으로 좀 실적이 안 좋았어요. 뭐 주력이 화학 쪽이었는데 이 화학 쪽에서 지금은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계속적으로 갖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부터 지금 사업 재편을 이루어지게 되면서 식품, 화학, 의약 쪽으로 지금 바꿔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동안 사업 재편을 하면서 화학 쪽에서 적자나던 부분을 메꿔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올해뿐만이 아니라 실적이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빠르게 한번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 박스권을 좀 돌파를 해줬다라고 한다면 안전하게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같이 조정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나마 박스권 하단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박스권 이탈하게 되면 위험하겠죠. 그래서 12만 7천 원을 이탈가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올라오게 되면은 일단은 16만 7천 원대까지는 올라올 겁니다. 그 다음에 돌파를 하게 되면 저희한테 전화 다시 주세요. 제가 또 속 시원하게 AS 진행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삼양홀딩스 일단은 박스권에 매매를 하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양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래도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체질 개선에 불협화음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박스권은 분명히 좀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우상향 가기를 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종목 상담 힐링 타임은 여기서 조금 빠르게 좀 마무리를 좀 지어보고요. 저희 포트폴리오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포도TV의 시크릿과의 코너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저희 포도쌤들의 포트에 어떤 종목군들이 계속 들어와 있는지 아니면 새롭게 편입을 시도하는지 또는 매도되는지 한번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 주셈의 포트입니다. 기업은행이 신규적으로 좀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오늘 좀 개파락 부분도 발생이 됐거든요. 잠시 뒤에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셀루메드 오늘 좀 급락을 하나 맞았습니다. 현대 IBT까지 세 종목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정쌤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ETF 상품 두 종목을 가지고 있겠고요. 서울반도체와 로지시스 두 종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손쌤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역시 5종목이 꽉 차 있는 부분인데요. 지난 시간에 한국가스공사가 신규적으로 편입된 것이 특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아무래도 오늘 시장에 따라서 같이 두들겨 맞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기업은행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예대마진 부분과 함께 기업 쪽의 대출에 특화되어 있다. 위험성을 도래시킬 수 있는 익스포저가 상당히 축소되어 있다는 부분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 압박 부분에 개파락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그대로 좀 보유를 하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단 여러분들이 기업은행에 체크포인트가 하나 있죠. 저는 분명히 손절 라인을 13,1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내일 개파락 부분이 솔직히 조금 더 추가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오전 10시 반을 기준으로 13,100원을 이탈하고 했을 때는 역시나 보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적인 특징에서도 그 부분이 나타났으니까요. 그래서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타이트하게 손절가를 13,100원을 좀 지키지 마시고요. 내일 오전에 밑에 하단부에 있다고 하더라도 올라올 때 여전히 좀 보유하는 의견으로 배당 여력까지 노려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셀루메드를 하나를 좀 빠르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셀루메드 같은 경우는요. 오늘 뉴스 하나 접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셀루메드는 오늘 액면 분할 결정을 했습니다. 보시면 기존 2,500원의 주가를 액면가를 500원으로 줄이는 주식 분할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이제 내년 1월 달쯤에 거래 정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수급적인 측면에서 기관계 쪽 매도가 좀 나왔어요. 단기적으로 좀 땡겨놨던 일부 3만주가 오늘 시장가 폭탄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전히 좀 들고 가는 전략으로 향후 이번 주 흐름에서 추이를 좀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 종목을 모두 다 그대로 끌고 가보겠고요. 신규적으로 첫 번째 종목으로는 랩지노믹스를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요. 현재 바닥권에 있는데요. 사실 코덱스 시장에서 우리가 코스닥 시장 쪽으로 넘어올 때 기술력을 겸비해서 넘어올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가 됐다라는 이유만으로 코스닥 시장 쪽으로 빠르게 시장 변경이 될 수는 없는데요. 인정받은 체외 진단키트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나 최근에 좀 고령화죠. 사실 우리가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편의점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도시락 사업까지 확대가 되면서 주가 추이가 좀 긍정적이었죠. 그만큼 이것이 이제 고령화되고 1인 가구가 확대되는 부분인데요. 이 고령화에 발맞춰서 랩지노믹스 동사 같은 경우는 알츠하이머, 즉 일명 치매 조기 진단 키트 시장 쪽에 이번 MOU를 통해서 진출을 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이 긍정적이겠고요. 최근에 진입을 했었던 기형아 검사에 대한 체외 진단 키트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매출 다각화를 성공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이것은요, 기존에 있던 사업들이 아니라 그 틈새를 통해서 신사업 쪽으로 이제 안정권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시각으로 볼 수 있는데요.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도 수급적인 측면을 이렇게 보시면 큰 특징은 없습니다. 외국인이라든가 개인, 그리고 기관계 쪽의 수급 특징은 없지만요. 바닥권 쪽인 측면에서 신규적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관점에 시장이 소외되어 있는 속에서 자기 갈 길을 갈 수 있는 바닥 따지기 패턴이다라고 보면서요.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요. 목표가 자체를 37,100원으로 조금 높게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속에서 손절가가 이제 중요하겠죠. 29,100원으로 설정을 좀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렇게 지금 적어놓고 보시면 29,100원은 직전 저점 부근에서 돌파 지지력이 나와야 되는 강력 지지력 부분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29,100원을 손절가로 제시를 하고요. 목표가인 37,100원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일단 37,100원을 목표가로 설정을 합니다. 다음 종목은 아마 여러분들 기억 속에 많이 있었고 나 저 종목 샀어야 되는데 추격 매수하기에 부담스러운데 했었던 실적 종목이었던 제우스입니다. 제우스 같은 경우는요. 사실 중국발에 대한 수혜가 나오면서 아주 강하게 실적주로 열심히 2014년도와 15년도에 신고가를 만들었던 부분이었죠. 2015년도 5월 달에 고점을 찍고 계속 흘러내렸는데 그 이유는 뭐였죠? 바로 중국항에 대한 실적 추이가 상당히 좋지 못하게 발표를 하면서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번 3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 실적을 만들었거든요. 동사 같은 경우는 공장 이전에 따른 일회성 비용 부분과 그리고 공장 가동률이 축소가 되면서 실적 추이가 좋지 못했던 것이 3분기에 정상 궤도로 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중국발 수주 확대, 내년 1분기의 성장도 좀 기대가 됩니다. 메모리 반도체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한 최근엔 태양광 진출 부분으로 안정적인 이 부분은 직접 진출이 아니기 때문에요. 설비 제조업체 부분의 입장에서 기계를 납품한다고 한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우스 역시 캔들상 보면 기준봉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는요. 16,800원을 이렇게 조금 제시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16,800원을 목표가로 좀 제시를 좀 하겠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12,800원을 제시를 하는데요. 12,800원 제가 왜 지금 보면 두 종목이 모두 다 손절가가 타이트하게 하단부가 조금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실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시장에 저는 충분히 공포의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명 돈팔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고 하지만 기준 캔들복이 만들어졌다면 이 부분에 공포 매수는 충분히 진입할 수 있다. 비중 조절하면서 분할 매수 원칙으로 두 종목 신규로 포트를 채우면서 꽉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우리 정쌤의 포트폴리오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쌤, 네. 얘기해 주시죠. 예, 일단은 오늘 저는 신규 포트는 없고요. 신규 포트는 없고 기존 종목들 일단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 지금 타이거 원유선물 그리고 오지시스, 타이거 헬스케어 그리고 서울 반도체 이렇게 네 종목이 있습니다. 네 종목이 있는데 지금 서울 반도체가 타이거 헬스케어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조금 흐름이 최근 와서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까 종목 상담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종목이 좀 하락하는 이유가 시장 핑계를 대셔서 좀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상황에서 일단은 지난주 그 전주에 종목 대응을 해야 될 시점이지 지금 상황에서는 어설프게 종목 대응을 했었다가는 더 안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이 좀 더 하락할 수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종목 하나만을 좀 말씀드리기보다는 전체적인 포트 운영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좀 마무리 좀 지을게요. 그래서 일단은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은 241선 부분까지 추가 하락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가 일단 17,600원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떤 장기 추세만 좀 확인이 된다라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코스닥 시장의 특징이 코스닥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서울 반도체도 그런 부분들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이 조금 안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타이거 원유선물, 로지시스, 타이거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포트가 일단 시장의 안정을 좀 찾고 찾았을 경우에 그 시장과 함께 같이 반등을 주지 못하게 된다면 그때 가서 같이 대응을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금도 35% 정도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포트 유지하게 되면서 추후에 다시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ETF하고 또 구성을 좀 짜 두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손쌤, 네. 그래도 좀 큰 급락은 없었어요. 포트 자체가. 그쵸. 점검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지난주에 언급을 해드렸을 때 한국가스공사를 언급을 해드렸거든요. 사실은 4분기 실적과 배당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그리고 얘기를 한 게 이제 3분기 실적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실적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해드렸었는데요. 반등이 좀 나와야 되는데 불구하고 안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한번 버텨보자라는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차트 보면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2005년, 2006년, 그 다음에 2008년과 2009년, 그 다음에 2012년, 그 다음에 최근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제가 쭉 줄거놓은 데가 있죠. 두껍게 줄거놓은 데가 있는데 여기는 받는 구간이에요. 받는 구간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33,200원을 이탈을 36,2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36,2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36,200원을 이탈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지지 나오는 데가 26,000원 수준이거든요. 다 왔습니다. 즉 반등 구간에까지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항상 좀 올랐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실적이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반등이 제대로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지금 위로 언급을 해드렸던 이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한국가스공사 말씀을 해드렸던 대로 좀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한솔 테크닉스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언급을 했는데 올해 사상 최대 올해 흑자 전환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렸고요. 2017년 같은 경우는 2010년에 고점까지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박스권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도 뭐 긍정적으로 나오는 모습 보여주게 되고 있고요. 하반기부터는 내년부터는 또 이슈가 나오는 게 있죠. 보급형 스마트폰에도 역시 삼성페이를 적용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내년의 실적도 한번 기대해보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시장 상황과 함께 이전에 저항으로서 형성되었던 부분 때문에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돌파를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에서 믿을 거는 실적이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실적적인 측면이 충분히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좋을 것으로 예측을 좀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삼성전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아요, 역시 그렇죠? 똑같은 흐름이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은 당분간 좀 박스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보다는 내년의 실적이 확실히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82,000원대까지 단기적으로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뭐 충분히 지켜보셔도 된다라는 점 언급을 해드리고요. 수급 상황으로도 역시 삼성전기는 좀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유지를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나쁜 흐름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다만 중장기로서 지켜보자라는 얘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전체적으로 좀 시장 대비해서 많이 견고했었던 것 같고요. 자, 정쌤은 사실 지금 시장 대비하면 뭐 또 투자자분들이 하지 않으셨던 ETF 상품 뭐 하나 지금 체크하고 있으신 거 혹시 있으면 살짝 좀 알려주시죠. 아마 예상은 하실 것 같아요. 예전에도 한번 했었는데 네. 우리 내기 한번 할까요? 코덱스 레버리지요. 네, 별로 내기하고 싶진 않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뻔한 거 말고요. 아니 그거 말고 네. 그거 말고 우리 인버스 말고요. 우리 지수 어디까지 빠지는 내기 한번 할래요? 그런 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지수가 어디까지 빠진다보다는 무조건 지수가 아주 강하게 올라가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요? 일단 그 부분이 빠져야 좀 먹을 게 중요할 있지 것 않겠고요. 같겠고요. 빠져야 먹을 게. 그래요. 뭐 결국 저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레버리지 어디서 진입하냐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거 말고 이번에 신선했던 거는 ETF 중에 좀 바이오도 있었고요. 그렇죠. 또한 최근에 ETF 말고도 ETN 상품들도 워낙 많으니까 좀 그쪽을 했는데 역시 어쩔 수 없는 그냥 레버리지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ETN을 좀 공부를 좀 많이 해봤는데 네. 사실상 ETN 같은 경우 문제가 하나가 있던 게 뭐냐면 거래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거는 사실은 많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단순히 몇 개의 종목만 거래가 동반이 되고 그 종목으로 자금이 몰릴 뿐이지 그 다음에 볼이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네? 볼. ETN을 보면요. 볼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상당히 복잡한 상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ETF를 통해서 ETN, 즉 레버리지와 인버스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어려운 거,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는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간략하게 좀 했었는데 제 포트 중에 좀 빠르게 지금 문자가 들어온 게 하나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셀로메드를 13% 매수를 해서 보유하고 있는데
주식 분할한다는데 매도해야 되나요? 라고 좀 올려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주식 분할한다는데 매도의 의견 부분을 여쭈셨어요.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수급적인 측면으로 놓고 보면 매매 거래 정지가 내년 1월 29일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보유하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다. 그래서 좀 가지고 가자. 만약에 더 대응하고 싶으신다라면 포도TV를 통해서 저하고 같이 실시간으로 좀 대응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정쌤, 손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일은 분명히 또다시 좋은 장이 올 것이고 바닥을 다지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